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가장 오랫동안 이끌었던 팀은 어디일까요? 무리뉴 감독이 진짜 많은 팀을 막 오갔잖아요. 포르투에도 있었고, 첼시에도 있었고, 인터밀란, 뭐 레알, 그다음에 지금 첼시 다시 왔다가 맨유 왔다가 현재 토트넘에 와 있습니다. 여러 팀을 이끌었는데 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팀? 그죠? 바로 첼시입니다. 첼시를 7시즌을 이끌었으니까 정말 좀 오랫동안 이끌었죠.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끌었는데 7시즌 동안 무리뉴 감독이 첼시를 이끌면서 우승 트로피를 몇 개를 안겼을까요? 꽤 많이 안겼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3번 우승을 포함을 해서 모두 8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니까 진짜 많이 들어올린 거죠.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여러 팀을 오가면서 모두 들어올렸던 우승 트로피가 25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8개니까 첼시에서만 3분의 1 정도를 첼시에서 들어올린 거니까 와, 확실히 첼시에서의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첼시에서 이제 그동안 많은 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있었나요? 2017년이었나요? 그때 맨유 감독으로 경기 따가다가 FA컵이었던 것 같은데 첼시 경기하는데 첼시 쪽 이제 상대 감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팬들이 막 뭔가 이렇게 야유를 막 하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어떤 손짓을 했죠? 자, 이거 했죠? 이거 3개. 처음에 뭐야 저 3개가? 그랬더니 내가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내가 3개 해줬어. 내가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요 뜻이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첼시를 4번 이상 우승시키면 그때 와서 나한테 야유해라. 그 전까지 나를 리스펙트 해야 된다. 진짜 말 잘해요. 에? 어쨌든 이렇게 첼시 팬들에게 어쩌면 무리뉴 감독은 그런 영광의 시대를 함께했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좀 얄밉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애증 관계가 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떠냐? 이번에는 토트넘 감독으로 첼시와 싸우게 된다. 물론 장소는 토트넘 홈입니다. 첼시 팬들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자, 여러 가지 싱숭생숭할 건데 어쨌든 뭐 상대 감독이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무리뉴의 더비, 무리뉴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더 진짜 순위 싸움이 대박이 된 게 뭐냐면 지금 4위, 5위예요. 첼시가 4위고 와, 우리 사목이 요새 좋아 죽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10위권 밖으로 쭉 물려있다가 무리뉴 감독 체제가 되면서 쭉 올라와서 몇 위냐? 5위입니다. 이렇게 4위 첼시와 5위 토트넘의 승점 차가 3점 차예요. 이건 결과에 따라서는 4위와 5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4위가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를 다음 시즌 나가냐 못 나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 아주 제대로 걸렸고 또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뉴 더비, 무리뉴 감독이 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지금이 약간 그 토트넘과 첼시에게는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리그컵이 주중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찌감치 똑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컵 주간에 좀 휴식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쑥 정리하고 좀 가야 될 타이밍인데 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맡은 이후에 많은 전술적인 변화가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옛날에 무리뉴 감독하고 좀 다른 느낌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브레이크 타임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가져온 새로운 전술의 특징과 그리고 약점이 뭔지 이런 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순위 자체는 많이 끌어올렸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을 진출하긴 했지만 실점이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좋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지난 주말에 울버햄튼과의 경기할 때 아마 토트넘 팬들은 상당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베르통원의 슈퍼 안에 그 슈퍼골 아니었으면은 뭐 그냥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력이 뭔가 약간은 그러니까 변화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무리뉴 감독의 새로운 전술의 특징을 살피려고 한다면 뭐부터 살펴야 될까요? 바로 전임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은 뭐였는데 바뀌었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포체티노 감독을 그냥 딱 키워드로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방 빌드업. 아주 뒤에서부터 철저하게 경기를 하려고 했죠. 자, 두 번째, 풀백들을 상당히 전진시키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다. 물론 풀백들이 부족했지만 감독의 뜻은 그랬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상당히 풀백들을 높게 쓰려고 했었고, 자, 세 번째, 전방 압박. 굉장히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이런 선수들 뭐 케인이라든지 알리라든지 에릭센이라든지 손흥민 놔두고 전방 압박해서 볼을 끊으면
짧은 거리를 빠르게 들어가서 카운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숏 카운터를 많이 치려고 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무리뉴 감독은 새롭게 와서 어떻게 했죠? 이 세 가지를 안 합니다. 네, 뭐 안 한다는 게 적게 한다는 의미인데, 자, 첫 번째 포체티노 감독의 특징이었던 후방 빌드업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풀백들의 높은 위치 비대칭으로 가죠. 한 명은 높이는데 한 명은 별로 안 높입니다. 오른쪽을 높이는 거고 왼쪽을 안 높이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방 압박. 뭐 그렇게 전방 압박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 자원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정적으로 허리 쪽에서 수비에 대한 가담을 많이 시킨 다음에 상대가 뒤가 비면 빠르게 전환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 카운터 전술에 대한 느낌들이 좀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포체티노, 포치 감독 시절하고는 전술이 좀 많이 좀 완전 반대쪽에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닮아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르다. 요거는 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 바로 비대칭 전술이죠. 오른쪽 풀백 오리에는 쭉 올리고 공격할 땐 왼쪽, 최근에는 이제 베르통은 쓰니까 베르통은 그냥 말 그대로 센터백처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쓸까요? 이걸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풀백들이 지금 토트넘이 내부 사정이 풀백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만약 풀백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리버풀급이다, 로버트슨, 아놀드급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막 전진시키고 수비도 시키고 막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풀백들의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양쪽을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무리뉴 감독이 팀을 이끌 때도 썼던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풀백들이 좀 불안하니까 한 명은 아예 공격을 시키는 거고 한 명은 아예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어떻죠? 한 명은 안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한 명은 안정적으로 수비만 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제 전술에서 나타났냐? 지난 주말에 있는 울버햄튼전 포메이션 한번 볼까요? 기본 포메이션과 실제 공격 시 나타나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다른 포메이션을 갖고 있는데, 자, 지난 주말 울버햄튼전 기본 포맷은 4-2-3-1입니다. 최전방에 케인, 이선에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허리 쪽에 다이어와 시소코, 다이어. 자, 수비는 베르통과 토비, 그 다음에 산체스, 오리에, 골키퍼는 가사니가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대형이에요, 대형은. 그러니까 뭐 경기 딱 앞두고 포메이션 딱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근데 공격 시에는 어떻게 되죠? 오리에가 쭉 올라가고 베르통은 살짝 붙게 되죠. 그러니 오리에가 올라가면서 대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3백 갑니다. 3-2-4-1이 돼요. 네. 최전방에 케인, 이선에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여기까지가 오리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이어, 시소코. 그 다음에 3백 이렇게 베르통원이 붙어서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가사니가 이런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시 대형으로 한번 따졌을 때 어떻게 되죠? 오리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루카스 모우라는 살짝 가운데로 붙게 되죠. 그죠? 손흥민 선수는 올라가 있는데 이쪽에 베르통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래로도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해야 되고 또 공격 직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어떤 체력 소모라든지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바로 이런 전술적인 변화 때문에, 대형의 변화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두 선수의 요 울버햄튼 경기의 히트맵 한번 보실까요? 자,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제 울버햄튼전 히트맵 한번 보시죠. 자, 옵타에서 제공한 건데요. 어떤가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가운데까지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루카스 모우라 한번 보시죠. 자, 루카스 모우라는 어떻죠? 굉장히 특징적이죠. 오른쪽 사이드보다는 약간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리에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리에게 측면을 맡기고 루카스 모우라는 가운데로 옮겨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대응이 펼쳐질까? 일단 공격을 전개할 때는 공격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2-4-1이니까 공격할 땐 5명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뉴 감독 체제가 돼가지고 예전에 무리뉴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이런 거예요. 골 너무 많이 넣어.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물론 레알 감독 시절 때도 골 많이 넣었던 시즌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술적인 컬러는 안정, 밸런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지금 토트넘 감독 돼가지고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경기당 몇 골인 줄 아시죠? 무려 3골입니다. 많이 넣는 거예요, 3골이면. 3골 넣고 있고. 근데 반면에 또 뭐가 많아요? 실점이 좀 많죠? 번리 경기 빼놓고는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격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바로 이거예요. 4-2-3-2, 4-2-4-1로 쓰게 되다 보니까 공격의 숫자를 5명까지 놓고 있죠. 여러분들 그 루카스 모우라가 사실은 황태자가 알린 줄 알았더니 루카스 모우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루카스 모우라는 사실 뭐 완전히 뭐 진짜 무리뉴 감독이 뭐 해줘야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치 감독 시절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완전 주전급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좀 조커 정도의 느낌이었고, 물론 뭐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인상적인 거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조커 같은 거였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요 비대칭 전술에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볼을 딱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기회를 많이 얻었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무리뉴 감독 체제 5경기에서 몇 골? 3골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에 무리뉴 감독 시절 전에는 10경기에서 1골 넣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큼 큰 변화인 줄 알겠죠. 왜?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루카스 모우라가 사이드 쪽에서만 쪼커로 뛰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옮겨와서 슈팅을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선발 기회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는 것은 역시 이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공격과 수비의 가담도 많이 하면서 직선적인 돌파와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 버니와 그 경기와 같은 것처럼 토트넘의 박스 쪽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서 한 70m, 80m 들어가서 골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3, 2, 4, 2를 썼을 때 이거를 쓰는 것도 아까 했던 풀백들의 어떤 고민도 있지만 무리뉴 감독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대응을 썼을 때는 중앙 수비 블록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때도 사실 시즌 초반에 그 가운데 라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앙 미들, 그다음에 센터백 라인, 여기가 이제 뭐 마상 포함을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 포함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붕붕붕붕 떠 있거나 부상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블럭이 좀 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막 수비할 때도 좀 허둥대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 2, 4, 2를 쓴다면, 자, 나중에 우리 그래픽으로 한번 해줘봐요. 센터백 2명, 중앙 미드필더 2명, 위에 루카스 모우라가 안쪽으로 좁혔기 때문에 알리와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각형의 블럭이 2개가 생기는 겁니다. 블럭을 중앙에 이렇게 2개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이 3, 2, 4, 1 형태의 무리뉴 감독 또 하나의 자기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이 나기 시작했죠. 네.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숫자는 굉장히 많이 뒀는데 여기서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실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선수만 놓고 보자면 요 두 개의 사각형 블럭이 있는데 가운데 연결하는 선수들 있죠. 다이어. 여기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이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그동안 다른 팀에서도 그랬지만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그 터프하고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볼을 잘 다뤄야 돼요. 링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연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이어는 몸은 되죠. 실제로 몸은 막 부닥쳐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볼을 전개하는 게 너무 약해요. 볼을 전개하는 만약에 패스 확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뒤나 백으로 가거나 결정적인 순간 밀어주면 끊겨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 부상자들, 사실 그러면 다른 선수를 뭐 활용을 하든지 붙여줘야 되는데 은돔벨레, 예. 부상을 입거나 혹은 부진하거나 이런 상태였죠. 또 상대가 다이어의 그렇게 볼 소유력이 약한 걸 알고 특히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상대의 대응은 뭐냐면 전진해서 그걸 눌러버릴 때예요. 센터백과 그 사각형 블록, 수비형 미드필더를 눌러버리면 볼을 소유한 능력이 약하니까 거기서 허둥지둥 돼요. 그리고 되게 많이 볼 겁니다. 이게 토트넘이 왜 이렇게 수비가 다들 허둥지둥이야. 그게 볼 소유력이 여기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전만 같으면 거기 누가 있었죠? 에릭센을 내려서 거기서 볼을 소유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릭센이 어떻죠? 맛이 갔습니다. 에릭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볼 소유력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대신 넣었던 다이어 같은 경우는 볼줄이 없어. 그러면 약간 좀 받쳐줘야 될 은돔벨레는 부진하거나 부상입니다. 이러니까 거기가 지금 가장 큰 약점이고 이 3-2-4-1 형태의 비대칭 전술, 무리뉴 감독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는 공격 숫자를 넓혀서 공격을 할 때는 더 많은 파괴력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공격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공수 밸런스를 중시 여기는 감독인데 그래서 요 블록, 사각형 블록을 2개를 둠으로써 수비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다이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시소코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아. 시소코도 원래는 3-2-3-1 할 때는 요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붙여버린 거예요. 다이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이어랑 아직까지는 컨비네이션이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첼시와의 경기가 바로 요 싸움이 굉장히 재밌게 전개될 거라 봅니다. 예. 왜 그러느냐? 첼시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올 시즌 팀을. 이번 예를 들어 예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에브라함을 올릴 거고요. 토트넘 경기에. 그다음에 2선 쪽엔 플리식, 마운트, 윌리안. 허리 쪽에 캉테, 조르지뉴. 수비 쪽에는 에메르송, 주마, 리디거, 아스펠리쿠에타, 케파. 자, 허리 쪽이 그다음에 뭐 캉테만 놓고도 존재감이 크죠. 그다음에 앞쪽에는 굉장히 프레시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계속 에너지 넘치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램파드 감독이 첼시가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에너지 파워 아주 좋고. 그러면 그 싸움을 계속 걸 텐데 여기서 똑같은 그동안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나타났던 고민이 이어진다? 허리에서 무너지면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죠. 토트넘이. 제 생각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를 한번 좀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볼 소유력이 좀 필요하고 또 홈 경기니까 여기에 그래도 지금 있는 자원 중에는 다시 윙크스를 하는 게 어떨까 약간 싶습니다. 윙크스를 넣어서 거기에 시소코, 윙크스가 하지만 이제 수비나 이런 게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시소코를 붙여대는 요 조합을 한번 다시 써보는 게 어떨까. 은돈벨레는 여전히 좀 부상이라고 하니까요. 나머지 포지션은 토트넘은 지난번 울버햄튼과 전 똑같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허리 쪽에 허리 싸움이 이 경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윙크스의 어떤 변화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4위와 5위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무리뉴의 더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제가 참고로 이 경기 현장에 갑니다. 직관하러 갑니다. 이 경기는요. 요새 지난번 토트넘 울버햄튼 맞췄군요. 현 무리뉴가 이긴다로 하겠습니다. 토트넘 승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